제 이름은 박정숙, 68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은 일찍이 제 곁을 떠났고,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 선우 말입니다. 그 아이를 보낸 지 꼭 1년이 지났네요. 1년 전 오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우가 제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딛고 선 이 땅이 통째로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울증 기미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저도 따라가야 하나 수백 번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준 건 다름 아닌 제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라도 정신 차려야지요. 제가 선우 씨 목까지 효도할게요. 선우가 떠나고 며느리는 정말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반찬거리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와 적적한 집안에 사람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남편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며느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더러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들 했습니다. 저 역시 선우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가 보다 생각하며 미영이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1년이라는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선우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저는 아들의 방을 차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그 방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에 제 아들의 숨결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아는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제가 먼저 미영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제는 선우 방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 1년이나 됐는데 저렇게 두는 것도 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구나.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선우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가득 내려앉은 먼지 속에서도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은 여전하더군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선우의 얼굴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미영이도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애써 덤덤한 척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버릴까요? 아니다. 그건 선우가 아끼던 책이다. 그냥 두어라.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고 닫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치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 나올 때마다 저와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 웃다 했습니다. 선우가 대학 시절 썼다는 낡은 기타. 결혼 전 미영이에게 선물했다는 목도리.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다 보니 서재 깊숙한 책장 아래쪽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아 아들 선우가 성인이 되던 해에 물려주었던 상자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 보물 이로들을 담아둘게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이 상자 열쇠 어디 있는지 아니? 제가 묻자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건 선우 씨가 유독 아끼던 거라 저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저한테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미영이는 농담처럼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두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꼈다면
어쩌면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비밀이라면 어머니인 저라도 지켜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그 비밀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두었던 예비 열쇠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맞는 열쇠가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열쇠를 넣어 돌려보기를 몇 번.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묵직한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은 의외로 단출했습니다. 어릴 적 썼던 낡은 일기장 몇 권, 군대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 몇 통.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처음 보는 작은 녹음기 하나와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상자 안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웬 녹음기예요? 요즘 쓰지도 않는 골동품을 선우 씨가 왜 갖고 있었을까요? 그냥 버리세요. 수첩도 무슨 낙서장 같은데요. 미영이는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도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그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첩의 첫 장은 날짜도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무섭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건 분명 제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자 미영이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제게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주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막 적은 걸 거예요. 선우 씨,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절규이자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년 전 그날의 날짜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에 제 가슴을 찢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우야. 제 입에서는 아들의 이름만 되풀이되어 나왔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만 보세요. 이런 거 본다고 선우 씨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제 손에서 수첩을 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수첩이 아닌 그 옆에 있던 녹음기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첩은 그저 저를 속이기 위한 몸짓이었고 며느리가 진짜 숨기려 했던 것은 바로 저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고장 났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리 주세요. 미영이가 제게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가락은 재생 버튼을 누른 후였습니다. 치직 마이너스 하는 잡음과 함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의 목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있었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그토록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겹지도 않아?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나도 제대로 못 따내고 회사에서 앵무새처럼 앉아 있는 거 아냐? 당신 정말 실패자 같아. 알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 목소리란 말인가? 선우가 몇 달 전 큰 프로젝트를 놓치고 힘들어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제게 선우 씨 실망할까봐 말 안 했나 봐요. 제가 잘 위로할게요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미영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녹음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친구들은 다 부장 달고 임원 단다고 난리인데 당신은 아직도 만년 과장 나부랭이잖아. 한심해. 내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 죽겠어. 미영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당신 머리가 나쁜 거겠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아서 쩔쩔매고. 당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제 아들이, 제 선우가 이런 말을 매일같이 듣고 살았단 말입니까?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털어 집을 해주었습니다. 대출금이 조금 남았다고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며느리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을 줄은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독이 오른 뱀처럼 저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전 못 됐어? 당신 엄마가 당신 이렇게 만든 거 아냐? 맨날 우리 아들 감싸고 도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약한 거잖아. 당신 엄마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이제 그만 전화해. 당신한테 도움되는 사람 아니야. 당신 옆엔 나밖에 없어. 알아들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우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제게 오는 전화가 뜸해졌던 이유를. 전화를 받아도 엄마 별일 없지. 바빠서 끊을게라며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이유를.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정말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등살에 어미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인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곁을 떠났던 바로 그날.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울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 우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어버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치? 당신이 이렇게 빌빌대는 거 당신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한심해할까? 아니다. 당신 부모님도 당신처럼 답답한 사람들이라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모르시려나? 그만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시끄러워. 정말 지긋지긋해.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딸깍. 녹음기 속 끔찍한 대화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모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1년 동안 제 딸 노릇을 하던 며느리 김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말했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내 아들을, 내 선우를 죽인 거였어. 제 말에 미영이가 그 착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려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죽은 건 선우 씨고 죽인 건 선우 씨 본인이잖아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가 뛰어든 건데 그게 왜 저예요? 저는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왜 너냐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너는 내 아들 등 뒤에서 칼을 꽂았어. 저는 녹음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그 녹음기 법정에 가봤자 증거 능력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저 정도 말다툼도 안 하고 살아요? 선우 씨가 유별나게 나약했던 거죠.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나약해. 저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나약했다. 하지만 그 나약한 아들을 붙잡아주고 보듬어주라고 내가, 이 어미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였다. 그런데 너는 그 여린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어. 매일같이 쓸모없다. 죽어라 저주를 퍼부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이 어미가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 몹쓸 것은 제 아들이 어미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막아섰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으며 미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럴 거 없어요. 선우 씨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저 혼자 쓰기 미안해서 어머님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드린 거잖아요. 지난 1년간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저만큼 효부 노릇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쯤에서 조용히 덮으세요. 괜히 이거 터트려봤자 어머님 아들만 2번 죽이는 꼴이에요. 엄마한테 의지나 하던 나약한 놈이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서 있는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뺨을 제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제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년간 저를 대하던 상냥함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을 내 며느리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내 아들 보험금이 탐나서 내 아들이 죽기만을 바랐던 거냐?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은 거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미영이도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지긋지긋했어요. 매일 돈 없다고 징징대고 회사에서 치여서 우울하다고 징징대고 난 그런 남자랑 평생 살기 싫었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스스로 끊어준 덕분에 저는 이제야말로 새 인생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 사세요. 다 늙어서 아들 방이나 뒤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말을 마친 며느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이 저를 훑어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방을 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서재에 홀로 남아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다 쉬어버리고
눈물이 말라붙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악마 같은 계집애가 차려주는 밥을 얻어먹고 다녔구나. 내 아들 목숨값으로 차려준 밥상을 맛있다고 먹고 다녔구나. 가슴을 쥐어뜯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미안해 하던 아들의 마지막 글씨가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살려줘 하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은 나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저 악마의 손에 제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법으로는 저 아이를 처벌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녹음기 하나만으로는 죽어라는 말이 살인이 될 수는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부싸움이 과격했거니 혹은 아들이 유약했거니 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미입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김미영이가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을 감아야 했는지 저는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제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어디선가 웃으며 새 인생을 즐기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 늙은 어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제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기 하나를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에게 이 못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 것입니다. 선우야, 엄마가 내 억울함, 엄마가 꼭 풀어줄게. 하늘에서 조금만 기다려다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